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 이전으로 현지 생산한 K9 자주포의 인도 버전인 K9 바지라 VAJRA를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인도는 155 K9 바지라 자주포 300문을 도입해 국경에 배치한 후 100문을 추가 도입하는 등 한국의 자주포 K9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와의 국경에 K9 자주포 수백 대가 추가 배치되자 K9의 성능에 질려버린 중국은 황당하게도 국경 지역인 시장자치구에 있는 시가체 공군기지에 첨단 스텔스 전투기 J-20을 배치했다는 소식을 중국 남서부 영공을 담당하는 시가체 공군기지는 인도 국경과는 불과 15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J-20은 중국이 독자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현존하는 최강 전투기로 평가되는 미국의 F-22와 F-35에 맞서기 위해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미국의 제공권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최첨단 전투기인데 코앞에 인도에 배치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인도 국경에 배치된 K9 자주포에 대응하기 위해 자칭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내세운 것입니다. 아무리 스텔스여도 중국에서 개발되었으면 완벽한 스텔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K9에 질려버린 중국의 과잉 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계 3대 방산 전시회로 꼽히는 2024 유로 사토리 UROSATORY가 지난 17일 프랑스 노르 빌팽트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국산 무기들과 국내 방산업체에 쏠리는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 한국 방산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실감케 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다연장 로켓 천무에 이르기까지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수주가 이어지자 한국 방위 산업의 급성장에 깜짝 놀란 중국은 수출 규제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중국은 다음 달부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이 수출 규제에 나선 부품은 주로 항공기 엔진 혹은 우주선 엔진, 항공기 구조 부품 혹은 우주선 구조 부품 등이었습니다. 다분히 한국의 방위 산업을 노린 조치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가 한국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방산이나 조선업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낮은 데다가 지속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어 중국이 수출 규제에 나서도 이제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웬만한 수출 통제로는 한국을 괴롭게 만들 수가 없자 중국은 또다시 요소수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중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요소 수출 총량이 425만 T였는데 이를 80%가량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요소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올해 상반기 잇따르고 있는 가뭄과 집중호우 속에 농작물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비료 비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지난해 한국은 중국의 갑작스러운 요소 수출 중단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베트남, 카타르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 중국 업체들의 갑작스러운 수출 중단에도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의 산업용 요소 수입 물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8.1%였지만 올해 15월에는 13.0%까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불과 1년 만에 시장에서 중국산 요소수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중국의 회방에도 한국의 K9 자주포는 또다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인도에 이어서 이번에는 루마니아에 K9 자주포를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해외에서 방산 계약을 할 때는 보통 조 단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납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방산 부품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정부는 한국과의 계약서에 사인한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K9 자주포는 9억 2천만 달러, 약 1조 2,700억 원 규모로 루마니아 수출기를 뚫었습니다. 이것은 루마니아가 최근 7년간 추진한 해외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지출한 예산입니다. 그만큼 한국을 믿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도입 결정은 폴란드에 이어 유럽에서 K방산 영역을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과 K 전차 등의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겨냥한 K구자주포의 활약은 바다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그렇게 극성을 부리던 중국 어선들이 서해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최근 남북 간 군사 도발을 막아주던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또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섬 지역에 주둔 중인 해병대가 지난 1월에 이어서 6월 중에 K9 자주포를 활용해 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해병대가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다면 사격 훈련은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서해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이 예고되자 중국 어선들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악명 높은 중국 어선마저 한국 해역을 침범했다가 자주포에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서해 해상에서는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과 우리 해경의 사투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23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23m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한 척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어구를 설치하고 허가받은 조업 수역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납포된 어선은 한국 수역에 들어와 어업 활동을 하면서 유망 어구를 설치하고 추력함으로써 어구를 설치해둔 상태로 허가받은 조업 수역을 이탈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해경은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와 조업하는 모든 중국 어선의 선박자동식 별장치 AIS 설치해야 하고 총톤수 증명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해상 뺑소니를 치는 중국 선박들은 여전히 나타나긴 합니다. 지난 14일도 해경은 해상 뺑소니를 치던 컨테이너 선박에서 중국 선원 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날 중국 선박은 충돌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다 우리 해경에 입건됐는데요. 이들은 과거도 북동쪽 18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통영선적 33T급 근해 통발어선 한 척을 충격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어선에는 9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충격으로 선체가 뒤집히면서 50대 한국인 선장이 숨지고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은 실종됐습니다. 나머지 선원 6명은 통발 부표나 부유물을 붙잡고 4시간가량을 버티다가 인근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입건된 선원들은 사고 발생 당시 컨테이너선 당직 근무자들입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K9 자주포를 이용한 실사격 훈련을 한다는 발표에 중국 어선과 선박들은 겁을 잔뜩 집어먹은 모양새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 간 채택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서해 완충 수역에서의 포 훈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그동안 이 군사합의로 인해 연평 도백령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수백 km 이상 옮겨와 육지에서 사격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바다에서 K9 자주포의 실사격 훈련을 하겠다고 하자 중국 어선들이 바짝 긴장한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해병대에 이어 육군도 25일 충남 보령에서 K239 천무다연장 로켓 에메랄스 고폭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전방 사격 훈련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기회에 서해상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도 뿌리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K9 자주포가 국위 선양을 하는 동안 한국인들 역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갚고 나선 한국인들이 전 세계적 화제입니다. 여러 외신들에 따르면 몇몇의 한국인들이 직접 국가를 대신해 각국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와 함께 보도된 이 기사에는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간단 명료한 헤드라인이 눈에 띕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으로 초청하여 항공, 숙박을 포함한 모든 경비를 전액 지원할 것이며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준비해 최고의 대우를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지켜주신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인들이 국가를 대신해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자 외신에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국내의 한 기업에서 한국을 보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참전용사, 한국전 참전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참전용사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누구든 볼 수 있는
언론 매체를 선택한 것이고 현재 각국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전달할 계획임도 밝혔습니다. 한국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느낀 외신들은 대대적인 보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파격적인 지원 소식에 수많은 궁금증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중국군은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 앞바다에서 공격용 헬기를 동원한 저공비행 훈련과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소속 73집단군 항공여단은 최근 지10 공격용 헬기를 대거 동원해 전투력을 검증하고 조종사들의 전술 능력을 시험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방송들은 이번 훈련에 미국의 UH-60 블랙호크와 유사해 중국판 블랙호크로 불리는 지20 공격용 헬기도 동원됐다고 전했는데요. 지20은 제20 스텔스 전투기 YU-20 공중급 6기와 함께 20 시리즈로 불리는 중국의 최신 군용기입니다. 중국은 특히 공격용 헬기에 집착이 강한데 이는 헬기가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정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섬 지역이나 상륙 작전에 특별한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달 대만 앞바다에서 헬기를 활용해 대대적인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을 활용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함재기가 여의치 않은 중국의 특성상 헬기를 활용한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주력 공격형 헬기는 WG-10인데요. 이번 도발에서도 WG-10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런데 WG-10은 중국판 블랙호크라는 별명에 전혀 걸맞지 않게 내구성과 성능에서 짝퉁 헬기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격 헬기로 2010년부터 배치된 WG-10은 중국이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공격 헬기로서 AH-64와 마찬가지로 대전차 공격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WG-10은 탑재 중량 7톤, 최대 속도 300km/h, 항공 거리 800km, 57, 90 무유도, 로켓을 최대 4개까지 탑재 가능하고 HJ-8 대전차 미사일, AKD-10 대전차 미사일 816기들 탑재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처참합니다. 러시아가 공격용 헬기 수출을 거절하자 중국은 러시아의 공격형 헬기 기본 설계를 구입합니다. 이후 부족한 기술은 캐나다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서 제작을 시작했는데 러시아와 캐나다의 기술을 중국이 믹스해서 만들었으니 당연히 호환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애초에 러시아의 전차 부대를 방어하고 혹시 모를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동남아시아로 확장하기 위해 공격용 헬기를 만들고 싶어서 자신의 부족한 기술력을 보충하기 위해 다각도로 기술 도입선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난색을 표해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캐나다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에서 기술을 빼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의 계열사인 프렛 앤 휘트니 캐나다가 공격용 헬리콥터에 장착된 민수용 엔진을 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엔진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판매한 것이 드러나 이 회사는 미 정부로부터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WG-10은 시작 단계부터 다른 나라의 기술을 빼내고 카피하고 믹스하는 등 한마디로 막장이었습니다. WG-10 공격 헬기는 2003년 4월 비행을 시작했으며 2013년 중반에는 최소 5개 항공여단에 배치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2014년 최악의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중국의 공격용 헬기 WG-10이 추락한 모습입니다. 저공으로 비행 중 기체 꼬리 로터의 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한눈에 봐도 기체가 종이장처럼 부서져 있습니다. 중국에서조차 내구성 논란이 들끓었는데 당국은 기체가 구겨지면서 충격 완충 역할을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중국은 자세한 사건 경위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후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기술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다수였는데요. WG-12 하복이나 아파치급이 아니라 타이거나 망구스타급이라는 댓글에 대해서는 메인 블레이드도 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뿐히 내려앉은 경우 배가 저렇게 뭉개지는 공격 헬기가 있단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파치급이던 잠자리급이던 간에 공격 헬기는 적의 소화기탄을 막아내고
급격한 회피 운동도 배겨낼 튼튼한 골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배치기 한번 했다고 배가 저렇게 된다면 그 안에 들어갈 방폭용 써멀 자켓 입힌 연료통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조종사가 무사히 걸어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불시착을 한 공격 헬기라면 그게 경공격 헬기이든 아파 취급의 중형 헬기이든 저렇게 부서져서는 안 됩니다. 잠자리 같은 R-22도 오토 로테이션에 성공해서 조종사가 걸어나갈 수 있는 수준의 불시착을 한 경우 동체 프레임은 대부분 원형을 유지합니다. 라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에도 중국에서는 헬기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그래도 중국 당국은 사고 원인이나 경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상대로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홍콩 주둔 중국 인민해방군의 헬기가 비행훈련 도중 추락해 탑승자 4명이 사망한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콩 외곽에 있는 타이람 공원 인근에서 비행훈련을 하던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소속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헬기는 타이람 공원 인근에 있는 대형 송전탑과 충돌해 추락해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장에는 20m 높이의 대형 송전탑 맨 윗부분이 훼손된 흔적도 있었습니다. 당국은 헬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나 경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흥콩 인권단체인 중국 인권민운정보센터가 추락한 헬기는 G8기종의 수송용 헬기이며 이번 헬기 추락 사고로 인해 4명의 탑승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홍콩 야당도 정부나 흥콩 주둔 인민해방군 측이 이번 사고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지만 당국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2017년 중국 푸젠성에서 추락설이 나돌던 헬기 사고 소식은 중국 당국이 결국 사흘 만에야 추락 사실을 인정했을 정도로 중국은 자신들이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WG-10의 추락 소식이 밖으로 새나가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2017년 1월 23일 중국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헬기 추락 소문이 퍼졌지만 당국은 어떻게든 은폐하려 하다가 결국 사흘 만에 추락했다고 인정했는데 그때 추락한 기종 역시 WG-10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당시부터 100대 넘게 배치된 WG-10에 대해 결함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중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계속 운행해 왔습니다. 심지어 중국 당국은 미국의 AH-64 아파치, 러시아의 밀미-28과 성능을 겨눌 정도로 우수하다고 홍보하면서 육군 항공병 부대에 500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WG-12 시작은 선진국의 2세대 헬기를 목표로 했지만 엔진과 로터, 전동 시스템에서 기술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만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중국에게 자체 개발한 공격용 헬기는 자존심과 같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격형 헬기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미-24 하인드 공격 헬기가 초저공 비행 중 날아오는 미사일에 피격된 뒤 화염에 휩싸인 채 곧바로 지상에 추락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러시아군의 대표적인 공격 헬기가 우크라이나군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의해 피격된 뒤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격추되는 영상이 공개되자 공격용 헬기 추종론자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러시아제 미-24 공격 헬기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구소련이 무자헤딘 반군을 대상으로 사용해 반군에게 가장 큰 공포 대상이었지만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맨페즈와 대공 시스템이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러시아제 공격 헬기도 이런데 중국 헬기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한국은 맨페즈 신궁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레이저 방공망까지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즉 중국산 공격용 헬기는 한국 입장에서는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맨페즈 MAN-PADS는 보병 휴대용 대공 방어체계 MAN 포터벌 에어 디펜스 시스템의 줄임말로 보병이 휴대하여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경량화, 자동화된 대공 미사일을 가리킵니다.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도 불립니다. 신궁은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이 개발한 한국 최초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서 한국군이 영국의 제블린, 미국의 FIM-43 레드아이나 FIM-92 스팅어, 러시아의 이글라 등 다양한 보병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다 써보고
이들의 장점을 모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멤페즈 신궁의 무게는 미스트랄보다 6kg 정도 가볍고 명중률은 95% 이상이며 가격은 5천만 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미스트랄과 같은 기능인 대적외선 방해 대응 능력 IRCCM과 목표물이 반경 1.5m 이내로 접근하면 폭발하는 근접 신광까지 있어 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멤페즈 신궁은 근접 신광과 표적기의 비행 방향과 나란하게 접근하여 격추하는 기능이 있어 적기의 조종사와 엔진 등을 노릴 수 있어 더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격용 헬기가 사실상 제대로 된 함재기가 없는 중국의 실상만을 보여줬을 뿐 막강한 활용 능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고성능 전략 무한항공기 KUSFS 모델의 실물을 공개했는데요. 대한항공의 중고도 무인기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에서 활약했던 미국의 중고도 무인기 MQ-9 리퍼와 맞먹는 크기 및 성능을 갖췄는데요. KUSFS 모델은 전장 13M, 전고 3M에 전폭은 무려 25M의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2013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KUSFS는 2021년에 시험평가를 마무리했으며 올해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5700kg의 최대 이륙 중량, 시속 360km의 최대 속도, 500km의 운용 반경으로 20시간 운용이 가능한 중고도 무인기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KUSFS의 개발 완료 후 공군을 대상으로 군사용 무인기로 투합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된다면 민간으로의 유통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저피탐 무인편대기 개발 과제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 뽑혔다고 밝힘에 따라 이와 같은 고도 무인기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레이더나 음향, 광학 등의 장비로부터 탐지될 확률을 낮춘 저피탐 무인편대기는 원격으로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로 단면적을 적게 하거나 전파를 흡수하는 재료를 사용해 적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저피탐 무인편대기 개발은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 도전 국방기술과제 중 하나로 저피탐 무인편대기 기술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발하는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무인편대기 기술 개발에 착수해 기본 설계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상세 설계를 함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대한항공은 저피탐 무인편대기와 유인기가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 체계에서 유인기 1대가 무인기 3, 4대와 편대를 이뤄 유인기를 지원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감시 정찰이나 전자파 교란, 정밀 타격 등 독자적 자율 임무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최초로 저피탐 무인기를 공동 개발해 무미익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광대역 저피탐 무인기 UAV 기체구조 기술연구 과제를 따내 진화된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저피탐 무인기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6월에는 대전 유성구 항공기술연구원에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여 년 동안 무인기 개발 사업으로 확보한 역량을 바탕으로 저피탐 무인기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군집 제어, 자율 임무 수행 등 차세대 핵심 기술을 확보해 국내 스텔스 무인기의 개발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전해들고 일본이 보유하거나 개발할 무인기가 한국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졌다며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방위성은 최근 도서 지역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공격형 무인기를 시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반격할 때 사용해 큰 전과를 거두는 데 배치 지역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를 대비해 난세이제도 등이 유력하다고 전했는데요. 일본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산 공격형 무인기를 내년 자위대에
시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2025년 이후에는 외국산과 자국산을 합쳐 수백 대 규모의 공격형 무인기를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무기는 주로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뻗어 있는 난세이 제도의 섬에 배치될 예정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다는 포석으로 이 무기는 유사시에는 섬에 접근하는 적 함정이나 상륙을 시도하는 부대를 공격하고 평상시에는 주둔지와 기지에서 경계 감시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시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무인기는 이스라엘산 하롭과 미국산 스위치 블레이드 등인데요. 일본 또한 아직 무인기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군사무기를 구입해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롭은 길이 약 2.5m에 항속시간이 9시간으로 긴 것이 특징으로 스위치 블레이드는 길이 약 36cm로 휴대하기 쉽지만 항속시간은 15분으로 짧기 때문에요. 둘 다 표적을 찾아내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자폭 방식으로 공격하게 되는데요. 튀르키예 터키산 TV처럼 탑재한 미사일로 공격하는 유형의 무인기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자국산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현재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무인기는 미국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와 스캔이글 등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용뿐인데요.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내년부터 공격용 무인기도 보유하기로 했다며 기시다 내각은 올해 안에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세계 문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방침을 밝히는 등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틀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국민은 그동안 헌법의 근간인 평화주의와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중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에 의한 동아시아 안보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자 대만 등 아시아에서도 유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방위성의 공격형 무인기 도입 방침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반격할 때 인적 피해를 줄이면서 큰 전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도입을 검토하는 후보 중 스위치 블레이드는 최근 미군이 우크라이나군에 공여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군이 운용 중인 이란제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은 공격용 무인기를 전쟁에서 적극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자체적으로 공격형 무인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자체 개발하여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무인 헬기부터 초도 비행을 몇 차례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완성형 전략 무기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는 소형 무인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유인 헬기의 무한화 기술은 방위 산업에서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 양상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는 데다 그 활용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군사무기 전시회에서 선보인 항공 무인 기술은 이러한 방위 산업 트렌드에 한 발 다가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인 기술이 좋은 첫 발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는데요. 최근 한국 무인 헬기의 선두주자는 대한항공으로 몇 달 전 대한항공은 자체 개발 중인 500MD 무인 헬기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개발 중인 500MD 무인 헬기는 기존 500MD 유한 헬기를 무한화한 것으로 외형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탑재된 최신 기술은 헬기의 활용 양상을 완전히 새로 개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500MD 무인 헬기는 유상하중 440kg이며 6시간 동안 채공이 가능하며 비행 제어 컴퓨터, 전술급 통합 항법 장치, 전기 기계식 로터 작동기 등 다양한 첨단 비행 조종 시스템이 탑재됐으며 향후 임무 장비가 탑재됨에 따라 무인 헬기의 활용도는 주야 정찰 감시 임무까지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인데요. 500MD 무인 헬기 개발의 역사는 2013년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한항공은
보잉과 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선도적인 무인 시스템 기술에 보잉의 무인 헬기 노하우를 접목해 본격적인 무인 헬기 개발에 도입했는데요. 대한항공은 2021년까지 개발 보완 등을 통해 운용고도 및 비행 영역 등을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군사무기 관계자들은 이번 헬기 무한화 기술 입증에 따라 UH-1H, UH-60 등 헬기뿐 아니라 고정익 전투기도 무인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무인 헬기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군사무기 전시에서는 무인 헬기 외에도 고정익 무인 항공기도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KUSFT 역시 대한항공에서 개발한 다목적 전술 무인 항공기로 급강하, 단거리 착륙, 야간 자동 이착륙, 비상시 낙하산 착륙 등이 가능하며 24시간 이상 연속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고성능 무인기로 KUSFT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급강하 및 단거리 착륙 기능이 집중적으로 개발된 것인데요. 특히 이 부분을 두고 한국이 무인기로 KGB 등 전략 미사일을 일본에 투여할 경우를 가정한 상황을 두고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개발에 성공하면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없다를 두고 논쟁을 벌인 것인데요. KUFT는 대한항공 및 국내 관련 협력 업체들이 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투자 및 개발에 참여했고, 이에 따라 현재 KUSFT의 생산 과정에서 국산화율은 95%에 달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는데요. 자체 기술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개발한 것에 대해서 중앙아시아 및 남미의 다수 국가들이 관심을 표해 해당 기종에 대한 수출이 협의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KUSFS의 개발 역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선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11년 시제기가 만들어진 후 수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군의 수락 시험만을 남겨둔 상태로 알려졌으며, 시험 비행 과정에서는 서해상에서 비행 중인 무인기가 130여 km 떨어진 잠실 서울 운동장의 좌석을 정확하게 식별해 군 관계자들의 놀라움을 샀다는 후문도 들려왔습니다. 지난 8월 중국의 기술기업 화웨이는 7나노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이냥 의기양양하게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을 마음껏 홍보했습니다. 미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반도체 제재를 했는데 대체 어떻게 화웨이가 첨단 AP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 있었는지, 자기들이 했던 그 많은 제재들이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말인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내놓으려면 다양한 첨단 부품이 필요한데 화웨이는 이걸 대체 어떻게 구한 것일까요? 화웨이는 정말 미국의 제재 벽을 뚫고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일까요? 지난 8월 말 중국의 기술기업 화웨이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하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참여했던 서방 국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 칩이 들어간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한 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합심해서 대응했던 각종 기술 제재는 유명무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매체들이 화웨이가 내놓은 최신 스마트폰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에서 만든 심자 외선디 UV 장비를 활용해 SMICOI 생산한 반도체를 탑재했다고 보도하자 불쾌한 듯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왜 이렇게 미국이 불쾌해하고 이것이 뉴스가 되었는가 하면 그간 화웨이는 미국의 통제로 오지 칩을 구매할 수 없게 된 뒤 3년 가까이 오지 스마트폰을 시장에 내놓지 못했는데 갑자기 첨단 반도체 칩이 들어간 폰을 출시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강력했습니다. 화웨이가 신제품을 출시한 건 2020년 10월 발표한 메이트 40 시리즈에 대만 TSMC가 만든 5나노 공정 프로세서 기린 9000을 사용한 것이 마지막 오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자체 개발한 칠라노 오지 칩셋을 적용했다니 미국과 서방국들이 놀랐던 것인데요. 칠라노 공정 이하의 반도체 칩은 중국한테는 반입이 금지된 극자외선 UV 장비 없이는 생산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충격을 받은 미국은 이후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해 더욱 더 네덜란드 ASML의 첨단 장비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고삐를 쥐었고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가 행여 중국으로 들어갈까 강력히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를 탑재했다는 그 메이트 60 프로를 자세히 뜯어보니 중국이 자체 생산했다는 칠라노 반도체는 예상대로 칠라노스럽지 않은, 아니 그보다 한참 부족한 성능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상 가짜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IT 전문지 톰스 하드웨어는 12월 18일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기린 9000S AP와 미국의 제재 이전에 대만 TSMC에 맡겨 생산했던 AP 기린 9000의 성능 검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검사 결과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AP의 성능은 미국의 제재 이전, 그러니까 2020년 화웨이가 대만 TSMC에 위탁해 제조했던 5나노급 AP보다도 성능이나 전력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3년 전 제품보다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처리 능력은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AP가 제재 이전에 탑재한 것과 비슷하거나 일부 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그래픽 처리 능력은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2033%가량 뒤처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력 효율도 10%가량 떨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비교는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AP와 삼성 갤럭시 S21에 들어간 AP인 퀄컴 스냅드래곤 888을 비교했더니 3년 전 나왔고 삼성 갤럭시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880L 최신 폰이라고 자랑하는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AP보다 성능이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화웨이가 최신 폰이라고 내세운 스마트폰은 중국 내에서는 애국심의 호소에 팔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는 더는 삼성전자나 애플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화웨이 폰에 탑재된 AP는 중국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SMIC가 칠라노 공정으로 제조했는데요. 칠라노급 이상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네덜란드 ASML사가 공급하는 극자외선 UV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이 장비를 살 수 없다 보니 이전 단계 설비인 심자외선 DUV 노광 장비로 칠라노 칩을 만드는 공정을 채택했습니다. SMIC가 스카우트한 대만 TSMC 출신 기술자들이 이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는 것도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심자외선 DUV로 칠라노 반도체를 만들려면 공정이 아주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극자외선 UV로 칠라노 반도체를 제조할 때는 공정이 7단계인데 이전 단계 설비인 심자외선 DUV를 이용하면 34단계 공정이 필요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불량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시험 생산 단계에서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의 기린 9000S의 수율은 30% 수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100개를 만들면 30개 정도만 정상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수준인데도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우물 안개구리처럼 서로 헐뜯기에 바쁩니다. 최근 화웨이와 샤오미는 폴더블 힌지 기술을 놓고 서로 상대방이 자기 것을 베꼈다며 특허권 공방을 벌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세금으로 화웨이와 샤오미 등을 지원하면서 반도체 약진 운동을 펼쳤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한국과 대만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중국은 2020년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시작되자 DUV 장비 신제품과 중고제품, 각종 부품, 원재료 등을 최대한 사모았고 이렇게 모은 장비와 원재료로 칠라노급 반도체를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고장이 나도 고칠 부품이 부족하고 AS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사모은 부품과 원재료도 23년이면 재고가 바닥날 것이다. 즉,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검증 결과에 가장 안심한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하원 청문회에서
화웨이의 칩은 성능과 수율 측면에서 시장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이다. 수년 전 자사 제품에 장착한 칩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 한 중국의 반도체 자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최근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리벨리온 사피온 퓨리오사어, 디벡스 모빌린트 등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벤치마크 테스트 등을 통해 뛰어난 성능을 입증해왔고 GPU에 대항할 수단으로 NPU, 즉 신경망 처리 장치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NPU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자동으로 결과를 계산하는 머신러닝에 특화된 칩인데요. GPU와 같은 범용성은 갖추지 못했지만 데이터 연산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 손을 잡고 화웨이를 비롯해 중국의 기술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경제안보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존의 수출 통제 체제가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적들로부터 어떻게 기술을 보호하고 어떻게 수출 통제를 구축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기술이 적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보다 더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곧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더욱 더 엔비디아 반도체 등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기자가 한국도 새로운 수출 통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동맹에 포함되느냐? 는 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미 상무부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참여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상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없이는 중국을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에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핵심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중국을 자극해 한국의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어 한국 기업들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첨단 산업의 발전을 늦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